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위해서 출국합니다. 특히 그 사흘간 방문하는 베트남에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해 사과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베트남이 과거 베트남 내부의 불행한 역사가 다시 부각되는 것을 우려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역지사지라고 하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먼저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화영입니다. 봄을 나눈다는 절기 춘분입니다. 봄을 맞은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춘분 치고는 날씨가 추워서 아직은 봄에 대한 계획은 없고 날 좀 풀리면 꽃놀이 가고 할 것 같아요. 저희 고향이랑 가까운 대전으로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꽃 구경 가려고요. 날씨가 이제 꽃샘추위가 다시 왔는데 춘분 때 이제 다시 좀 많이 따뜻해져가지고 이제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면서 활기차게 다녔으면 좋겠어요. 아니 춘분인데 춘내 불사춘이라고 봄이 왔는데 봄이 아닌 것 같다고 아직은 많이 움츠러들어가지고 조금 길을 좀 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오면 좋지요.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좋지요. 봄이면 뭐 좋은 계곡이나 산. 올겨울은 너무 길어갖고 너무 추웠어요.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전기장판을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벌써 선풍기를 꺼냈어요. 봄을 맞이하는 자세가 아닐까요? 봄이 오면은 여자친구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아직 봄인데 봄이라고 하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서 봄 아닌 것 같고 꽃은 폈다고 하는데 아직 제대로 따뜻해지지 않아서 빨리 더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봄에는 그냥 친구들이랑 한강 같은 데 가서 치킨도 먹고 맛있는 거 보면서 꽃 구경하고 싶어요. 아이고 춘분이 뭐예요.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오늘 봄 되면은 운동 시작하려고 했는데 또 며칠 미뤄야겠네요. 깨구리도 나오다가 도로 들어갔겠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봄, 가을은 없는 것 같고 4월달이면 또 무지 더워가지고 바로 여름 시작되는 것 같고 이제 사계절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하고 겨울만 있고 봄, 가을은 잠깐 지나가는 것 같고 아무튼 봄, 가을에 가장 좋고 할 일이 많았는데 봄, 가을이 짧아지니까 좀 서글퍼지네요. 좀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죠. 오늘은 24절기 중 네 번째 절기인 춘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 더위와 추위가 같아지는 날입니다. 춘분은 겨우내 얼었던 땅이 풀리면서 농부들의 손길이 분주해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비단 땅뿐만이 아니죠. 겨우내 경직되고 움츠러들었던 우리들의 몸과 마음도 함께 풀리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 날씨 시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쌀쌀하고요. 봄을 시샘이라도 하듯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덥고 추운 것도 추분과 춘분까지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따뜻한 봄 날씨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한 시민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봄을 맞아 각자 소망하는 계획 하나쯤 세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3부 먼저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지 닷새 만에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만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연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어떻게 될까요? 검찰 출신이시죠? 김광삼 변호사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는 그 피의자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불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영장 실질 심사,
우리가 구속된 피의자 신문제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영장을 형식적으로 발부하는 것이 아니고 피의자를 불러서 대면 어떤 신문을 통해서 영장이 청구가 이제 적법한지 영장의 구속에 필요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피의자의 어떤 인권 보장, 방어권 보장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 자체는 방어권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받아들여지고. 그러게요. 일반적으로 불출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영장이 발부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출석하지 않는 것은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싶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어떤 현실적인 좀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뭐 신문을 하고 뭐 그래 봤자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두 번째는 일단 영장 심사에 나가게 되면 포토라인에 서야 하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장 신문이 끝난 다음에 또 유치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아마 서울구치소나 이제 동부구치소로 유치될 것인데 거기서 이제 호송차를 타고 네. 아예 뭐 전직 대통령이니까 이제 경호를 받고 어떻든 간에 구치소를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죠. 네. 그래서 영장이 발부되든 안 되든 이제 그런 부담감이 있고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뭐 언론에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일일이 대응해봤자 영장을 기각하기 어렵다. 너무 증거가 촘촘히 짜여져 있고 네. 검찰이 수사를 잘해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영장 심사의 의미가 없다. 이제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처럼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서도 그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원래 허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요. 네. 영장을 검찰에 청구하면 판사는 구인장을 발부해서 네. 그 인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실 법 조문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포기한다는 것은 방어권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유리한 권리를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포기하는 경우는 강제로 인치하는 경우가 이제까지 없었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또 일반적으로 피의자는 참여를 않는데 변호인만 참여한 경우는 저도 뭐 법적 경력 한 30년 되는데 한 번도 거의 보지 못했고. 아니 그러게요. 그러니까 본인이 참석을 했는데 변호사가 네. 변호인들만 참석을 해서 설명을 한다? 아니 그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판사가 직접 당사자한테 좀 피의자한테 물어야 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의 기본 취지는요. 네. 변호인이 변론을 하는 걸 듣겠다는 게 아니고 네. 피의자와 판사가 대면으로 신문을 하겠다는 것이 영장 실질 심사의 근무적 취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주인인 피의자는 없고 변호인만 나왔다. 이것은 뭔가 이렇게 법 취지에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네. 법원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건에 있어서 이제 피의자가 참여를 안 하면 그냥 수사 서류, 증거,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네. 이게 전직 대통령에 관한 사건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참여해서 심사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아마 판사 입장에서 영장 판사 입장에서는 뭐 그걸 거부할 수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심사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요즘 그 재판이 결정되면 좀 특이한 점이 그 담당 판사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큰 것 같아요. 어제만 네.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이 박범석 부장판사 이름이 포털사이트 그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르기도 했거든요. 네네, 뭐, 지난 2월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로 보직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기간은 얼마 안 됐죠. 그렇지만, 일단 법적 경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수원 26기이기 때문에, 네. 한 뭐 20여 년 이상 법적 경력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영장 전담 판사가 된 다음에서
눈에 띄는 영장 발부는 신현희 강남구청장 있잖아요. 네. 그 강남구청장이 그 횡령하고 뭐 인사청탁 관련 문제로 영장이 청구됐는데 네. 영장을 발부한 사례가 있고요. 본인 자체가 법조계 내에서 법원 내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꼼꼼하고 네. 법리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밝다고 그렇게 소문 나 있어요. 네. 법관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텁다 이런 평가를 네. 받고 있는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영장은 발부가 된다고 저는 네.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 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죠.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거든요. 이거 범죄의 중대성. 그렇죠. 그 다음에 검찰에서 가장 구속의 필요로 삼고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에 적시한 부분이 조직적인 증거인멸, 말맞추기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2007년도 BBK 때도 마찬가지고 네. 다스와 관련돼서 검사와 피의자로 역할 나누기 했다. 또 다스와 핵심 관계자들과 말맞추기를 했던지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법원에서는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범죄가 소명이 됐느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까지 언론에 나타난 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취합해보면 범죄 사실 소명하는 데 있어서는 증거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고 네. 또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각 언론에서 이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이 아주 소상히 보도가 돼서 이게 어떻게 흘러나왔을까 좀 의아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구속영장 청구서를 전면적으로 공개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오늘 언론 보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참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검찰 자체에서 영장 범죄 사실을 미리 네. 배포를 한다든가 공개하면 피의사실 공표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영장 자체가 지금 언론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영장 범죄 사실을 아주 공개를 했다고 한다면, 네. 그것은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 공개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요소가 아닐까 했는데, 네.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전 대통령이 측근에 한 얘기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어떻게 남을 것인가만 생각하겠다 이제 이런 말을 했다는 측근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 대응으로 가겠다. 네. 정치적 프레임으로 가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결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너무 내용들이 구체적이고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자면은 다스 이제 특검 때 이 피의자 검사 이렇게 역할을 분담을 해서 말하자면 모의 증언 시도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장을 왜 공개한 거에 대해서 공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것도 좀 확인이 좀 돼야 되겠죠. 그 내용이 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네. 이 전 대통령 사익 추구, 그리고 이전에 이제 다스랄지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허위 말맞추기를 시키고 거짓 진술을 하게 했는지 이제 그게 굉장히 소상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여론적으로 보면 본인들에게 불리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공개했을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은 다스 실소유주 문제는 대통령 당선 무효 사유로 연결된 국가의 중대 사안이다. 이런 점까지 적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적시한 것은 이제 영장 범죄 사실은 어쨌든 간에 그 사안의 중대성하고 죄질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나타내주는 것이 구속하는 데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라는 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검증을 잘 받아야 하는데 다스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도곡 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전 대통령이 당시에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 됐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중성,
이런 것들을 이제 검찰에서 드러내고 싶은 거죠. 네. 그래야지 영장 발부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1994년도인가요? 이상은 씨가 다스 작성을 가지고 여론조사한 그런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찰 조사, BBK 수사 이런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얼마나 본인의 어떤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네. 이렇게 허위 증언하고 말 맞추게 하고 이런 조직적으로 증거인멸했는가 네.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면서 이게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진실을 밝혀졌다고 한다면 네. 대통령 당선이 되게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드러냄으로써 이제 영장 발부의 확률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네. 요즘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김윤옥 여사에 대한 그 의혹도 구체적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고 이 사안 또한 상당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혹여 이 전직 대통령 내가 함께 구속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예견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김윤옥 여사까지는 뭐 구속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네. 지금 이정 대통령과 관련된 다스랄지 뇌물일지 그게 정점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전 대통령이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발부가 안 된다 하더라도 부부를 영장을 청구한다랄지 부부를 구속할 경우는 이제 거의 없고요. 관례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또 검찰의 어떤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겠죠.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지금 나타난 것만 해도 4가지잖아요. 뭐 명품백이랄지 아니면 이상주 전 우리금융 지주회장으로부터 받은 뭐 5억 원을 비롯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덮고 넘어가면 검찰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걸 조사하지 않으면 이 전 대통령의 어떤 혐의까지 명백히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조사를 어떤 형태로 할 거냐 그것만 네. 좀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혐의 내용이 많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제 방문 조사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네. 이렇게 서면 조사는 부적절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환을 할 거예요. 그런데 비공개냐 공개냐인데 아마 비공개로 소환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한다면 뭐 기소도 불가피하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혐의가 나타나면요. 구속은 안 한다 하더라도 기소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소할 수밖에 없고 구속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소는 해야 되겠죠.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시 아침 3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광고 들으신 후 4부 이어가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매일을 보는 시선.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4분 54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오늘 중부 내륙고속도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내서 분기점에서 여주까지 전 구간 눈길인데요. 특히나 사고 때문에 어려운 구간도 있습니다. 고령 4터널에서 고령 분기점 구간 전 차로를 막고 화물차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매우 뒤늦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성주 나들목 부근부터 여파 때문에 5km 구간 정체인데요. 성주 나들목을 이용해서 미리 우회하시는 게 좋을 듯 싶고요. 이 구간 전 구간 눈길이라는 거 참고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 나들목 부근 사고 처리 작업 모두 끝이 났는데요. 복정 교차로에서 청담대교 북단까지 정체입니다. 20분 가까이 소요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암사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통과하는데 25분,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이천동 구간 통과하는데 30분 가까이 소요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스포츠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스포츠 시선.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쇼트트랙 대표팀이 어제 세계 선수권 대회를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도 그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19일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이 세계 선수권 대회가 막을 내렸거든요. 이 세계 선수권 대회 10개 종목에서 무려 7개 종목을 석권한 대표팀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네. 여자 대표팀의 에이스죠. 이 최민정 선수 500m, 1500m, 3000m 슈퍼파이널 여기에 이 3000m 계주에서 4관왕에 오르면서 개인 종합 우승을 차지했고요. 이 심석희 선수는 2관왕을 차지하면서 개인 종합 2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남자는 이 황대현 선수가 500m 우승과 5000m 계주에서 우승했고요. 이 쇼트트랙 대표팀 세계 선수권 대회는 마지막으로 해산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는 4월에 선발전을 거쳐서 새롭게 구성이 되고요. 이 남녀부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최민정, 황대현 선수는 자동으로 이 다음 시즌 국가대표로 선발됩니다. 네. 이 쇼트트랙 대표팀 선발대회가 또 치열하겠군요. 예, 그렇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쇼트트랙 대표팀은 어제 귀국을 했고요. 반대로 이 축구 대표팀은 유럽 전지훈련지인 그 아일랜드 더블린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축구 대표팀은 어제 오전에 이 아일랜드 더블린에 무사히 도착했고요. 어제 오후부터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 손흥민, 기성용, 구자철 같은 이 해외파 선수들도 모두 합류했습니다. 네. 이 대표팀이 이 아일랜드 축구협회 내셔널 트레이닝 센터에서 4일간 훈련하고 난 뒤에 24일에 이 FIFA 랭킹 24위입니다. 이 북아일랜드하고 평가전 치르고요. 네. 평가전 마치고 난 뒤 폴란드로 이동해서 27일에 FIFA 랭킹 6위인 폴란드하고 평가전 치릅니다. 네. 러시아 월드컵이 6월에 이제 개막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는 않은 건데요. 이번 평가전, 이 관전 포인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대표팀은 24일에 북아일랜드, 28일에 폴란드하고 평가전 치르고 난 뒤에 해산하게 되고요. 네. 5월 21일에 다시 소집이 됩니다. 이 5월 21일 소집되는 선수들이 월드컵 본선 최종 멤버거든요. 네. 신태용 감독이 이번에 그 북아일랜드 또 이 폴란드전 멤버를 두고서 대표팀 구성이 80% 정도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북아일랜드전 또 폴란드전에서 눈여겨볼 점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 하나는 이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고 또 하나는 수비입니다. 수비가 좀 불안하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지적되어 왔었죠? 예, 그렇죠. 이 손흥민 선수는 왜냐하면은 이 대표팀에서 그동안 좀 부진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팀에만 오면은 골을 터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에 콜롬비아전에서 2골을 몰아넣으면서 살아났는데 올 시즌이 18골을 넣고 있는 골 감각이 대표팀에서도 터지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이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서 골을 넣느냐 못 넣느냐는 이 손흥민 선수 개인의 실력 문제가 아니라 대표팀의 다른 공격수하고 호흡을 제대로 맞춰가느냐 또 이 전술적으로 손흥민의 가능성을 살려주느냐 이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수비진은 말씀하신 대로 불안한데 아직까지 정비가 제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직력을 감안해서 이 전북현대의 수비진을 그대로 다 이 대표팀에 옮겨놨는데 이 수비진이 과연 A매치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지 되겠죠. 네, 이 수비진의 이제 진영 그리고 그 운영이 이번에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군요. 예. 프로야구 시범 경기에서는 그 삼성이 뒤늦게 첫 승을 올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삼성이 어제 NC를 7대4로 이기고 시범 경기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한파 때문에 5회까지만 경기가 진행이 됐고 네. 어제 승리하면서 1승 5패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범 경기니까 이렇게 승패에 큰 의미는 없는데 어제 경기만 보면은 이 외국인 선수 러프 선수의 이 3점 홈런이 인상적이었고요. 네. 마운드에서는 선발로 나선 신인 양창섭 선수가 3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티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프로배구도 플레이오프가 그 진행 중인데 대한항공이 반격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죠? 예, 이 프로배구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도 이 대한항공이 삼성화재를 3대1로 이기고 1승 1패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역대 이 포스트 시즌에서 이 대한항공이 삼성화재의 1승 13패로 절대 열세였거든요. 네. 자, 어제는 이 가스파리니 선수가 25득점으로 맹활약하면서 승리를 이끌었고요. 자, 프로배구 플레이오프는 3전 2선승제라서 그렇죠. 내일 마지막 3차전에서 승리한 팀이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 짚어봅니다. 경제 시선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기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최대 난관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 뉴스가 들어왔는데 시간상 뒤에 빠졌거든요. 네. 오늘 일본으로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른바 데이터 스캔들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연이틀 페이스북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렇죠. 네. 이 한마디로 하면 이 좋아요가 만든 하나의 스캔들이다라는 건데요. 우리 페이스북 하면 이제 좋아요 이런 거 누르잖아요. 네. 이게 뭐 단순히 나는 그게 정말 그 글이 좋아서 그 얘기가 좋아서 했는데 이걸 정치적 성향 분석 툴로 썼다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근데 속였습니다. 어떻게 속였냐? 2016년 당시 트럼프 그 당시는 후보죠. 후보에 고용된 영국의 데이터 분석 회사가 이 성격 검사 앱이다라고 각 이제 이용자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뭐 네. 선물도 걸고 이랬겠죠. 그럼 그 조사에 응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치 성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쓴 거죠. 네. 그러면서 그 개인 거기에 응했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데 자그마치 5천만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유권자 수가 2억인데 그중에 4명 중 1명이 이제 친공화당 성향으로 분류가 돼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그걸 한 거죠. 뭐 정치 활동 대선 그 후보 운동을 한 건데 네. 유권자별 맞춤형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 불법이고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거죠. 그런데 페이스북이 이거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일단 페이스북이 이 조사를 한 거는 유출한 상관이 없는데 네. 이 데이터 분석 회사가 그 트럼프 후보 측에 넘긴 게 이게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러게요. 정치적으로 악용을 했으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 우리가 그 페이스북 가입하고 할 때 이 제3자에게 사용될 수 있고 마케팅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동의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법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악용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함부로 우리 약관 이런 거 안 보잖아요. 너무 바쁜데 막 이것저것 클릭해라는 거. 그리고 그거 안 되면 또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가입도 안 되잖아요. 예.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엄연하게 사실 그것도 불법이고 편법이거든요. 사실 지금 그 굉장히 좀 복잡한 예민한 법적 문제가 해요.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유럽연합도 페이스북 조사에 나섰죠? 일단 이번에 그 조사에 임했던 게 영국 회사거든요. 네.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회사고 교수가 이 조사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영국도 유럽도 자유롭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개인정보 유출이 미국 그 유권자만 해당하겠느냐. 네. 다른 데도 이용되지 않았겠냐라고 보는 거죠. EU가 거기 나섰고 5천만 명 딱 우리나라 인구예요. 그러게요. 네. 우리나라도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네. 이 좋아요 누르고 이런 게 다 광고와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에 그렇죠. 있어서 페이스북이 다 돈을 벌거든요. 과연 이런 정보 유출이 뭐 미국만의 일이었을까. 그래서 데이터 스캔들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서 64조 원짜리 관세 부과안을 발표할 예정이라죠? 이번 주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오늘이 21일이니까 내일 새벽이 되겠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이고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22일까지가 미국의 관세 폭탄, 철강 관세 폭탄의 마지막 그 막차 예외를 인정받는 막차를 인정받고 23일부터 우리 시간으로는 24일 토요일부터 아마 적용이 되는데 네. 중국을 통해 중국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는 건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300억 달러 정도 관세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안 돼, 네. 2배로 늘려라고 해서 지금 600억 달러 우리 돈은 64조 원어치의 관세 부과안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고요. 네. 당연히 이제 미국이 중국과의 수출 수입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4배 이상 많다라고. 이걸 줄이면서 이걸 통해서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게 11월 중간선거 승리에 일단 하나의 어떤 보관 중에 하나인데 이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네. 참. 이 미국이 유럽에 관세 폭탄 면제 조건을 내걸었는데 중국에 반대하는 전선, 즉 대중국 전선에 동참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과 중국 간의 싸움만이 아니라 모두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래등 싸움에 새우가 되든 최소한 뭐 상어가 되든 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요. 너 어디 설 거야? 네, 둘 중에 하나 정해요. 너 엄마 편이 아빠 편이야. 그렇죠.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정말 분명히 서라. 네,
우리는 다 니네 편이야. 국물도 없다? 맞습니다. 니네 편이 둘 다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트럼프는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나야 시진핑이야. 둘 중에 하나 정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럽에 이게 면제를 해준다라고 하는 그 내건 조건이 중국의 다양한 무역 왜곡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 중국의 불공정 무력 사례 발굴. 그러니까 반중 전선에 동참해야 되는 해야지 이 철강 관세 폭탄에서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산업부 장관은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그러면 서약서를 쓴 걸까요? 중국 측에 서겠다? 그럼 또 사드 보복은 또 어떻게 되나요? 또 아직 풀지도 않았잖아요. 사드 보복.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중국이 우리 최대 수출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이른바 줄타기 이런 걸 잘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 이 철강 관세 폭탄에서 면제를 해줄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통상 외교력도 정말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23일 한번 지켜보죠. 원래 그 내일부터 일명 그 페파라치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기가 됐습니까? 맞습니다. 내일부터 이 반려견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기로 했어요. 그렇죠. 이게 뭐 이제 대표적인 게 그 반려견 줄을 안 묶고 목줄을 미착용시키거나 아니면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경우 그리고 현역에서 맹견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 입마개를 씌우지 않을 때 이제 그걸 보고 신고를 하면 과태료의 20% 정도 우리 돈으로 10,000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른바 페파라치 제도다라고 했는데 일단 무기 연기됐습니다. 이유는 하위 시행령 이하의 그 장관고시나 시행규칙을 다 완전히 마련하지 못했고 더 중요한 건 포상금을 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각 지자체의 관련 예산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파라치 제도가 바로 내일부터 실행되기로 했었는데 연기돼서 언제부터 될지 일단 돈 마련이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돈을 마련하지 않고 이걸 시행을 했나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작년 3월에 이 동물보호법 개정했거든요. 별로 사실 관심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동안 무방비 상태였던 거죠.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던 KTX 열차 운행이 중단된다고 하네요. 아니 뭐 대부분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뭐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KTX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공항 철도는 옛날부터 있었고요. KTX도 2014년에 6월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홍보하는 게 부산에서 광주에서 한 번에 KTX로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어요라고 얘기한 거죠. 서울역이나 용산역까지 와서 바로 인천공항까지 가게 했던 거죠. 그래서 수요가 꽤 있을 거다. 인천공항 나간 사람 너무 많고 항상 사상 최대잖아요. 해외 여객이. 그런데 별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부분 왜 그랬을까요? 비싸서 그렇겠죠. 돈이. 그리고 서울역, 용산역까지 와서 공항 철도도 있고 뭐 리무진도 있고 다른 교통수단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승객 수요가 항상 밑돌죠. 처음에 세울 때는 이만큼 갈 거라고 항상 뻥튀기 했다가 막상 보면 항상 적은 거죠. 한 70-80%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한 번 운행할 때마다 계속 적자였던 이른바 이것도 적자철 적자 KTX여서 23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금을 좀 내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KTX를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일단 사실 그거 공항 철도하고 겹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부산이나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편하긴 하잖아요. 바로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올 1월에 광명역에 이제 도심공항 터미널이 생기면 KTX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그냥 광명까지 돈도 적게 들잖아요. 광명에서 해가지고 바로 가니까 훨씬 싸니까. 네, 그렇군요. 미세먼지 기준이 미국이나 일본 수준으로 강화된다는 소식이죠? 네, 우리 그 출발사 아침에서도 이제 날씨 정보 하시는 분이 항상 이 미세먼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미세먼지가 나쁘다라고 예보할 상황이 그 횟수가 훨씬 늘어날 게 확실합니다. 왜냐? 지금부터는 미세먼지 나쁨이라고 한 예보가 그 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일 때 나쁨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27일부터입니다. 36 이상만 돼도 나쁨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원래 나쁨은 50 정도 기준 했을 때는 12일, 한 달에 한 번 정도였어요. 근데 36으로 강화하면 57일, 무려 한 4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나쁨이 된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4배 정도 느는 거예요. 앞으로 나쁨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미국이나 일본 수준에 맞춘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나쁨이라고 얘기했던 게 기시를 알고 보면 일본에 가서는 훨씬 매우 나쁨 수준에 해당했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좀 더 강화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더 잘 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라는 거고 오늘 또 아침 뉴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중국에서 춘제가 있으면 폭죽 터지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미세먼지 수치가 그렇죠. 확 올라갔다. 네. 앞으로는 그런 날이 더 나쁨이라고 얘기하는 날이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코로나 이제 별 대책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마스크 써야죠. 마스크 써도 별 효과가 없다면서요? 네. 뭐 안 쓰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고요. 뭐 그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발령을 하면 무조건 외출 자제하고 마스크 써야 되는데 네. 27일부터는 그런 횟수가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간략하게 마지막 소식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그 하청업체 그 딸한테 줄 수입차를 요구한 건설사 간부가 적발이 됐어요? 국내 시공능력 4위죠. 대림산업 임원들 얘기인데 2014년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딸 줄 자동차 좀 사달라. 뭐 이런 갑질을 하면서 그 했던 현장 소장인데요. 구속이 됐고요. 네. 뭐 아들 결혼 축하금으로 뭐 2천만 원도 뭐 받고 이랬다라고. 정말 합니다. 간이 큰 사람입니다. 그런 갑질 네. 없어져야죠.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인간의 천성은 비슷하나 습관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공자가 한 말입니다. 어떤 습관을 들이냐에 따라 사람마다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인데요. 수양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기도 하죠. 좋은 습관 하나로 나의 10년 후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니 오늘부터라도 좋은 습관 하나씩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백병규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